67세의 나이에 홀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아들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고향집을 팔고 평생 모은 저금까지 모두 털어주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위출혈까지 겪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님 음식이 맛없어요 라는 며느리의 쌀쌀맞은 타박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조차 그는 아들로부터 휴가 내서 한번 가볼까요? 라는 빈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3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3가지 결정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무시당하던 그의 비참한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그저 안락하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 서러움을 참으며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누가 진심으로 당신을 돌봐줄까요? 재산을 미리 다 내어주는 것이 정말로 효도와 돌봄을 보장해 줄까요? 오늘은 임문창 씨라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어떻게 타인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잡게 되었는지 그 3가지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는 않지만 노후에 기댈 곳이 없을까봐 두려운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노년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임문창입니다. 올해 67세죠. 지금은 고향의 작은 15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일상은 단출하지만 아주 평온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우려 마시고 고구마 죽을 끓여 먹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은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건강체조 교실에도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독거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숨을 내쉬며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전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사실 지금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롭다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저는 참으로 긴 길을 돌아왔습니다. 군 전역 후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50대 중반에 은퇴했습니다. 당시 아내의 건강도 괜찮았고 우리는 고향에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형편도 아주 어렵지 않았으니 이대로 평탄하게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모든 평온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해 저는 아들 부부를 도와 손주를 돌보느라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유언 한마디 남길 틈도 없었죠. 급히 내려와 장례를 치르고 텅 빈 방 안을 보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는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자신의 가정이 있으며 그들의 삶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고 활기찬데 저만 잊힌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많은 일이 그때부터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이 눈앞에 하나둘 펼쳐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젊을 때는 부모님과 가정을 위해, 중년에는 아들과 직장을 위해, 그리고 노년에는 손주와 며느리, 이른바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살았습니다. 이제 늙어버린 지금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 기회가 남아있긴 한 걸까요? 이런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몇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구도 조언해주지 않았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스스로 입술을 깨물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결정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단순히 생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죠. 여러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 한두 가지의 결정적인 태도만 바꿔도
삶은 정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겪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해 제 나이 65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내도 곁에 있었죠. 둘이서 오붓하게 노후를 보내려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태어났어요. 서울에 오셔서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거절할 줄을 모릅니다. 당시 아내도 예순이었고 막 직장 생활에서 벗어난 참이었지만 우리는 그래, 도와줘야지. 애들 고생시키면 안 되지라며 짐을 꾸려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첫날 문을 들어서자 며느리가 살갑게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더군요.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참 올바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가 부엌일을 도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젊은 사람들 방식이 있을 거라고 말렸지만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다며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식사를 해결하는 분위기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나물볶음이 너무 질겨서 아기가 못 먹겠대요. 아버님, 거실 바닥 좀 더 깨끗이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기어 다니는데 기가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아내는 워낙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그저 알았다. 다음엔 조심할게 라고만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건 24시간 쉬지 못하는 중노동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빨고 밤늦게까지 아이를 달래고 장난감을 치우다 보면 밤 10시가 훌쩍 넘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우미를 부르는 건 어떻겠니?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두 분이 도와주시는 게 저희에겐 복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무급 가사 도우미였다는 것을요. 한 번은 며느리가 자기 친정 엄마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은퇴해서 하실 일도 없는데 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죠.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서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는 점점 식욕을 잃고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재촉해도 아내는 손주 유치원 들어가면 그때 가자. 지금 가면 애 볼 사람이 없잖아 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병은 기다려주지 않더군요. 어느 날 부엌에서 쓰러진 아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을 땐 이미 식도암 말기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고향집 자기 침대에서 죽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아내는 떠났고 저는 아들 내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피곤에 찌든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는 장례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아이 등하원은 누가 시킬지 의논하고 있더군요. 아내를 보내는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이 한 조각 차갑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두 번째 주가 되던 날 혼자 거실에 앉아 텅 빈 밥그릇 두 쌍을 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2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셔서 적적하실 텐데 다시 올라와서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정리해 제 고향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저는 손절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습니다. 채소 한 봉지, 옷가지 한 가방,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들 수 있는 가벼운 짐, 마중 나오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순간 외로움이 아니라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람이 이 나이쯤 되면 숨이 붙어 있는 한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때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발적으로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우리 세대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데 익숙하고 당연함에 묶여 살았습니다. 묵묵히 베풀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러설수록 타인은 더 다가오고 당신이 착할수록 아무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다시는 자식의 집에 들어가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집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쓸모 있을 때 배치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라 보조자이자 청소부, 부르면 달려오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크지 않아도 새 것이 아니어도 깨끗하고 조용하며 오로지 나만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공간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비로소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해에 저는 남은 돈으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6개월치 월세를 선납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였지만 세를 주고 있었기에 제가 들어가 살기 위해 세입자와 합의하며 위약금까지 물어줬습니다. 둘째, 침대를 바꿨습니다. 아내와 30년을 함께 쓴 낡은 나무 침대는 차마 혼자 쓸 자신이 없었습니다. 셋째,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하고 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머지않아 아들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날이 되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을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도 컸으니 학군 좋은 곳으로 가야죠. 지금 집은 값도 안 올라요. 제가 반응이 없자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좀 망설여지시면 잠시만 빌려주세요. 나중에 집 팔아서 꼭 갚을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꽈더니 떨리더군요. 아버지, 아직도 화나셨어요?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이제야 분수를 알게 된 거란다. 예전에 내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더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됐지. 예전에 아들 내외가 서울에서 첫 집을 살 때 저는 고향의 단독주택을 팔고 수십 년 모은 퇴직금까지 합쳐 5억 원을 내줬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젊은 애들 힘드니까 부모가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관성이었습니다. 사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전벨트를 남의 손에 맡겨버리면 더 이상 존엄을 논할 자격이 없어진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들은 제가 요지부동이자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리를 삐끗해 재활치료를 받을 때 아들이 찾아와 영양제를 건네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여기서 혼자 이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파트 정리하고 합치면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집 놔도 봤자 소용도 없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중에 정말 몸이 안 좋아지면 간병인을 쓰면 되지. 내 집 팔아서 너희한테 갈 생각은 없다. 아들은 즉시 얼굴을 붉히며 제가 현실적이고 이기적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현실적이지 않았다면 전 이미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주변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집 팔고 적금 깨서 자식 주고 아들 집 구석방에 얹혀 살며 아버지,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 처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장기 예금과 소액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만 제 활동 계좌로 이체되게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못하게 묶어뒀습니다. 은행 직원이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거절했습니다. 돈은 제가 혼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노후는 그저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길목일 뿐입니다. 현재 제 생활비는 월세 40만 원, 식비 35만 원, 수도 광열비와 약값 등을 합쳐 총 100만 원 남짓입니다. 연금과 약간의 이자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도박에 걸고 싶지 않은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가 되어서도 자신의 지갑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노후가 아니라 막다른 길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돈이 없는 것과 돈이 남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데 그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건 남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선택권과 당당함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내린 두 번째 결정은 내 모든 적금과 집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빌려주지도 미리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물러날 곳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식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 제 집을 담보로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제 돈으로 효도를 사고 싶지도 않고요. 남은 인생이 길지 않은데 그 시간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 인생의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앞길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후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더 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병과 죽음, 그리고 고독이라고 하죠. 하지만 제게 가장 두려운 것은 희망을 잘못된 곳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자식 키워 노후 보장받는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석 달째 되던 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왼쪽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죠. 혼자서 문 밖까지 기어나가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깁스를 하고 누워 있는데 아들 생각이 나더군요. 그 무렵 아들은 2달 넘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조만간 모시러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온 아들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무리예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저희 마음도 편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짐을 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제가 착각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돌보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제 마지막 가치를 인계받기 위해 부른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은근히 아버님 고향집 비워두면 뭐해요? 전세라도 나야지라고 압박했고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 계좌 관리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싸서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일어선다는 것은 돈이 아주 많거나 몸이 강철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쓰러지더라도 타인에게 협상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즉시 정보를 수색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 근처 의원의 재활 프로그램, 주 2회 방문하여 청소와 식사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아들 집에서 현금 인출기 취급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지출이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장기 기증 의사도 밝혔습니다. 모든 중요 서류를 정리해 금고에 넣고 열쇠는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웃들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평생의 교훈으로 얻은 맑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장을 보고
점심에는 간단히 밥을 지어 먹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영화를 보거나 바둑을 둡니다. 가끔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어울려 산책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몸이 안 좋으면 메시지를 남기기로 약속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웬만한 친척보다 든든한 노후 품앗이입니다. 누군가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대우받지 못할 때 오는 겁니다. 존엄이 있고 선택권이 있다면 혼자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세 번째 결정, 자식에게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결심은 아니지만 가장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픈 일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병원에 가고. 처음엔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독보다 무서운 것은 곁에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비참함입니다. 예전엔 아내와 매일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제 발냄새를 타박하고 저는 TV 소리가 너무 크다며 투덜댔죠. 하지만 그때의 일상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창문을 닫아주는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뒤 한동안은 그 적막함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윗집, 물 내리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밤이면 꿈속에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 서기를 연습했습니다. 아내가 하던 일을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화분에 물 주기. 처음엔 서툴러서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꽃을 피우고 식물을 키우며 제가 여전히 무언가를 돌볼 능력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가치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엇을 할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루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6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가면을 벗고 임문창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쓰러지는 이도 있고 요양병원으로 가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날이 와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협상 카드로 쓰이지도 않을 준비 말입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시설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자금은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노년에 혼자 남는 것이 가장 가련하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스스로 우산을 펼칠 줄 아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식이 나를 부양할까 아닐까를 묻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람답게 부양할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남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평생의 자랑은 좋은 아버지가 된 것도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숙제는 건강관리가 아니라 마음관리입니다. 저는 3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대신 설계해 주길 바란다면 그 인생은 헛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3가지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나를 자식의 도구로 여긴 것, 돈을 천륜의 증명이라 믿은 것, 그리고 노후를 남에게 맡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자식의 집에 살지 않고 돈을 미리 내주지 않으며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것, 이 3가지는 얼핏 보면 비정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여린 자들의 냉철한 각성이자 현실에 부딪히며 배운 가장 따뜻한 지혜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족의 사랑을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이 편안하고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으며 스스로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임문창 씨의 이 3가지 결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홀로 살며 돈을 지키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의 효도를 받으며 안온하게 살기도 하고 임문창 씨처럼 스스로 인생의 키를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노후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